근데 그동안 사실 그런 폭락이 와도 야 이거 진짜 큰일인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전체 국가가 셧다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오늘은 위기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지금 15년째 재무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브프라임도 겪었고, 그리고 코로나 위기도 겪었죠, 작년에. 근데 그동안 사실 그런 폭락이 와도 폭락이 와서 힘들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죠. 야 이거 진짜 큰일인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거 해결 안 되면은 난리 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어떤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마 여러분들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소수 문제입니다. 요소수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원래 이 요소수라는 게 주유소에서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주유소에서 한 통에 보통 한 10,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게, 지금은 되팔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서 다시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10만 원까지 웃돈을 얹어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되팔이 이런 거는 명품 가방이나 이런 구하기 힘든 것들, 그런 거는 되팔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 요소수라는 걸 되팔이 한다는 얘기는 살다 정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소수? 이게 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요소수라는 거는요, 그냥 자동차에 넣는 거예요. 첨가제 같은 건데, 이게 휘발유 차에는 안 넣고 디젤 차에 넣는 겁니다. 근데 디젤 차에서는요, 보통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매연입니다. 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매연이라는 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DPF라는 되게 좋은 필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 좋은 필터를 차에 장착을 해서 매연을 저감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질소산화물이 문제입니다. 디젤 자동차에서는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배출되게 되는데, 이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 보면은 이게 미세먼지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발암 물질의 일종이기도 하고, 또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젤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유로6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유로6라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우리는 수입하지 않겠다, 수출하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 유로6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질소산화물을 낮추거나 없애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요소수인 겁니다. 이 요소수를 넣게 되면은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는 나쁜 물질이 나오지 않고 안 나쁜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로6 기준에 맞춰서 현대차나 우리 기아차 같은 회사들이 해외로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소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소수가 없으면 환경 오염도 문제지만 자동차가 잘 굴러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디젤 차를 타시는 분들은 요소수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디젤 자동차, 승용차뿐만 아니라 뭐 산업용 요소수도 있고요. 또 뭐 굴삭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요소수가 디젤차가 한 통을 넣으면 한 10,000km 정도 가까이 주행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출퇴근하는 자동차는 1년에 많아야 한두 통 정도를 요소수를 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굴삭기 같은 큰 차들 있잖아요. 산업용 그런 자동차들, 기계장치들, 이런 거는 3일에 한 통을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수가 없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요소수는 첨가제이지 자동차를 움직이는 꼭 필요한 연료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자동차의 출력이 한 10%, 20%로 제한이 되고요. 그때 또 요소수를 추가하지 않으면 차가 아예 시동에 걸리지를 않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요소수인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소수가 이게 환경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출력을 낮추는 거라면 좀 우리가 좀 소프트웨어 좀 이렇게 만져가지고 좀 요소수 없이도 요소수 센서가 작동하지 않게 해서 일단 급한 대로 탈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네트 열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 안에는 ECU라는 자동차 부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수가 한 2,400만 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디젤차가 1,000만 대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도 요소수가 필요한 차는 한 300만 대인가 그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ECU라는 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300만 대의 자동차를 다 교체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생각하십니다. 나는 디젤차 아닌데 나는 가솔린인데 상관없겠네?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휘발유로 차를 타시는 분들도 결국은 휘발유를 넣는 것은 주유소 가서 넣으시잖아요. 근데 주유소에 휘발유를 갖다 주는 차가 정유차가 디젤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젤차도 요소수가 없으면 휘발유 배달을 못 합니다. 그럼 주유소에도 휘발유가 없어요. 그 휘발유를 타시는 분들도 휘발유를 못 넣게 되고 결국은 차 운행을 못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편안한 삶을 도와준 새벽 배송,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만 문 앞에 와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택배차들 다 디젤입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디젤차가 멈춘다는 얘기는 택배차가 다 끊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새벽 배송 못 시켜 먹으면 편의점 가서 슈퍼 가서 사 먹으면 되지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슈퍼나 편의점에 물품을 갖다 주는 자동차들, 물류를 나르는 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다 디젤입니다. 그러면 슈퍼의 물건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슈퍼의 물건이 떨어지면은 새롭게 차가 와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못 채우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차,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 주택 사시는 분들, 우리가 쓰레기 내놓으면 쓰레기차가 치워가잖아요. 그 차 다 디젤입니다. 쓰레기가 막 쌓이는 거죠. 이 쓰레기차가 한 2, 3일만 쓰레기를 안 가져가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정말 끔찍합니다. 더 중요한 거, 소방차. 우리가 살면서 갑작스럽게 무슨 위험한 사고가 나게 되면 소방차가 와서 도와주잖아요. 소방차도 디젤입니다. 소방차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급차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해오면 부산항으로 60%의 물류가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부산항에 물류가 들어오면 이 물류를 우리가 부산 가서 사지 않잖아요. 부산항 가서 누군가는 부산항에서 이거를 전국 각지로 다 배달을 합니다. 고속도로 보시면 이렇게 화물차들 막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화물차들 이거 다 디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요소수를 엄청 많이 먹는 디젤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셧다운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화물차들이 움직이지 못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장에서 아무리 물건을 찍어내도요, 그 물건을 출하를 할 수가 없어요. 공장에 물건이 쌓이고 결국은 공장은 생산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공장이 생산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산업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거고요. 산업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힘들어지면은 우리의 일자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요소수라는 게 단순히 디젤차 타시는 분들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 전체 국가가 셧다운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요소수가 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요소수가 뭔지 알게 됐는데 요소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소수는 갑자기 왜 이렇게 난리가 된 거냐를 보면 이 요소수라는 거는요, 이렇게 됩니다. 요소라는 것에 첨가물을 넣어서 요소수라는 걸 만드는 거고요. 그 요소수를 자동차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소를 생산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요소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98%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우리한테 수출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이 요소를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 그러냐? 이 요소라는 거는 화학연료,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거에서 추출을 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에 석탄이 많아요, 적어요? 중국의 석탄 대란이죠, 지금. 왜 대란이냐? 호주랑 중국이랑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전쟁이냐면 호주랑 중국이랑 지금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국가에 필요한 걸 안 팔아버리는 거예요. 서로 안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석탄을 호주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되는데 호주에서 중국이 얄미우니까 석탄을 안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야, 석탄 안 팔 거야?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야, 호주, 너네만 석탄 팔아? 야, 아프리카 기니라는 국가에 가니까 걔네도 석탄 팔더라. 그래서 기니에 딱 갑니다, 중국이. 기니에 가서 나 석탄 좀 살게 그랬는데 지금 기니는 군사 쿠데타 중인 거예요. 그래서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좀 이런 거죠. 호주에서 안 팔아? 참 배짱을 좀 부렸는데 기니도 안 팔아? 그래?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중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자체적으로 탄광도 많고 석탄이 많이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자 그랬는데, 중국 최고의 탄광 지역에 산시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탄광이 60곳이 아예 폐쇄가 됐고요. 한 300여 곳 정도는 지금 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석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석탄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호주에서 수입도 안 돼, 기니에서도 수입이 안 돼, 자국 내 탄광에서도 채굴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석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석탄에서 뽑아내는 요소도 부족하겠죠. 그 요소가 부족하니까 이 요소를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수출 안 하는 이유는 또 뭐냐? 중국에서는 이 요소를 또 비료로 쓰게 되거든요. 이 중국 내에서도 지금 얘네는 미국이랑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식 이런 것도 수입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내야 됩니다. 근데 또 그때 요소가 들어간다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안 그래도 석탄이 부족해. 농산물을 늘려야 돼. 그러면 요소가 필요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 쓸 것도 모자라. 어디 수출을 해? 안 돼. 수출하지 마. 라고 이렇게 수출을 금지를 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정확히는 수출 금지라기보다는 이런 거래요. 수출을 이제 중국에서 요소를 생산해서 파는 사업자, 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 한 5가지 정도 항목만 검사에 통과가 되면 수출이 가능했는데, 이 항목을, 검사 항목을 막 10개, 15개를 막 늘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보더라도 눈치가 조금만 있으면 이거 정부가 수출하지 말라고 하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냥 눈치 없게 검사 항목이 10개로 늘었어? 그럼 10개 다 통과시켜서 우리는 수출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끌려갈 수도 있는, 중국 아시죠? 말 안 들으면 그 중국의 마윈 같은 사람들만 끌려가는데, 뭐 일기 수출업자야 뭐 말 안 해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소수 수입의 98%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요소수 수출을 딱 막아버리니까 우리나라는 난리가 난 거죠. 전혀 대비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 셧다운되게 생긴 상황인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전략 물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야, 요소수 우리나라는 못 만드나? 그쵸?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중국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못 만들 것이냐? 네,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은 당연히 돼요. 중국도 만드는데 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소수를 만드는 공장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공장이 있었어요. 우리도 농업 국가였잖아요. 우리도 공장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중국에서 사오는 거에 비해서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이 요소라는 걸 만들어서, 요소수라는 걸 만들려면은 이 요소가 중요한데, 요소를 만들어내려면은 석탄이나 석유 이런 걸 사갖고 와서 거기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석탄이나 석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 와서 하니까 원가가 비싼 거예요. 근데 중국은 자체적으로 막 땅 파면 그냥 석탄이 나오고 막 가스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훨씬 싼 거고 인건비도 저렴하니까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요소수 공장 문 다 닫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했으니까 다시 공장을 만든다?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은, 지금 이제 와서 요소수 공장을, 요소 뽑는 공장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열심히 요소수를 만들었어. 근데 갑자기 요소수 공장을 만들었어요. 기업들이 막 투자를 해가지고 설비 투자해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국에서 저희 다시 이제 요소수 수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은 망하는 거죠, 뭐. 당연히 사람들은 싼 거 쓰지 비싼 거 쓰겠습니까? 없을 때야 비싸도 쓰겠지만 싼 게 들어왔어요. 근데 기능이 똑같아. 그럼 당연히 싼 거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에게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겁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수출을 시작해? 그럼 그 기업들은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쉽사리 달려들지를 못하는 실정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인 거예요.
만약에 이럴 때 정부에서 이 요소수라는 걸 전략물자로 인정을 해줘서 민간에서 요소수를 수용하지 못하고 사주지 않으면 정부에서 사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뭔가 안전장치가 있다면 기업들도 당연히 만들겠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사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라는 것도 돈에 제한이 있는데 복지도 해야 되고 기업들의 투자도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 쓸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언제 위험해질지 모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요소수를 무조건 사들이는 쪽에 돈을 쓴다? 정부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이 글로벌 시대는 또한 패권 전쟁 중인 거거든요. 지금 글로벌 패권 전쟁 중인데 옛날에는 전쟁이라 그러면 뭐 총 쏘고 뭐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글로벌로 공급망을 건드리는 무역과 관련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앞으로도 이런 공급망을 빌미로 상대 국가에게 압박을 가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가 대처를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요소수 사태를 보면서 이런 교훈을 좀 다시 한번 얻게 된 것 같아요. 중요할수록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투자할 때도 주식보다는 ETF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가 너무 의존을 하니까 중국 하나에만 몰빵을 한 거죠. 수입하는 곳을.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크가 생긴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 두 군데만 할 게 아니고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ETF를 많이 하실 테니까 당장은 이게 수익성이 팡팡팡 주식하는 것보다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꾸준히 안정적으로 가는 데에는 ETF만 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또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고액 자산가 고객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감사하지만 저는 보통의 고객분들이 훨씬 더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 한 대 팔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 자전거 1000대 팔아서 돈 버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비행기 한 대 팔아서 돈 버는 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일 수 있어요. 자전거 1000대 팔리면 그거 언제 1000대 다 팔고 있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힘들어도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쪽이 낫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가끔 이제 저희 센터 오시는 분들이 저는 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 이 돈 규모가 너무 작은데 저 같은 사람도 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 마십시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GPL 투자를 할 수 있으시도록 GPL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GPL 투자할 때 물건 확보의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PL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1년 끝난 이후에도 또 다른 물건에 바로 재투자를 하셔서 꾸준히 월세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 GPL이 세전 연 8% 이자를 매월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비로 쓰시는 분들, 연금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1년 투자를 딱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물건 확보를 못해서 투자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GPL 물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영업 활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업체들한테 소개를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한 군데 업체에서만 소개를 받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공급망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소수를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뭐 중국에서도 받고 베트남에서도 받고 일본에서도 받고 굉장히 다양한 국가한테 요소수를 공급받았다면 지금의 이런 문제가 안 생긴 것처럼 저희도 GPL 물건을 확보할 때 굉장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물건 확보하는 공급망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욱더 집중해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강하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여러 군데의 공급망을 통해서 영업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저희가 열심히 발빠르게 뛰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다 보니까 그 덕에 저희가 또 많은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GPL 공급망이 끊기지 않도록 지금 이 요소수 사태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걸수록 분산해가지고 안정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